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스승님 계세요?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정말 작년에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10년 전에 연락을 드렸을 때는 그때 거기 이제 학교에 안 계셔도 못 뵙고 작년에 한번 드렸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그때도 학교에 안 계셔가지고 학교에다가 꽃만 놓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저는 고등학교를 그 천주교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고3 담임 선생님이 수녀님이셨어요. 예. 근데 되게 무서운 수녀님이셨는데 저에게 되게 잘해주셨어요. 엄하지만 되게 따뜻하게. 그래서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제 꿈을 되게 지지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 스승의 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진정한 스승을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네. 군대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또 스승 만나셨어요? 제가 있었던 저희 자대에 부대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인물이 있었어요. 지금의 컬투 정찬호 씨. 하우 감탄하는 거죠. 제가 그 병장 휴가를 나가서 정찬호 씨의 개그 공연을 보고 그때 개그맨의 꿈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대박. 그 형님이 저 시험 볼 때마다 제가 짠 개그도 봐주고 네, 어떻게 보면 저를 개그맨으로 만들어주신 분이라 네, 저한테는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매년 스승의 날 때 그 찬호 형님한테 그 꽃바구니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안 보내면 죽인다고 했어요. 네, 흔히 선생님을 스승님, 뭐 은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승과 군대가 진짜로 연관이 있대요. 혹시 그래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 뭐 저는 당연히 모르지만 소연 씨 아시나요? 저도 당연히 모르지만 아영 언니 아시나요? 자, 이 스승을 칭하는 한자 아셔, 사자 아셔. 있잖아요. 사자. 사자는 군대에서 유래된 한자래요. 그 군대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사단 있잖아요. 사단, 사단. 몇 사단. 이 단어도 스승 사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사부의 그 사자가. 그러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뭔가 그런 분이 군대를 지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말인가요? 그렇구나. 맞습니다. 작게는 분대장부터 사단장까지 군에서는 지침을 받고 따라야 할 대상이 많잖아요. 그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스승이라는 뜻 아닐까요? 네. 생각난 김에 올해는 꼭 또 기억나는 스승님께 카네이션을 또 보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하루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복이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네, 요즘 우리 장병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행군기입니다. 행군 당연히 행군기 아닌가? 1위는 행군기고 네, 행군기 빼고. 행복이 빼고면은 뭐 라붐 관찰 예능 뭐 이런 거 찍었나요 혹시? 찍었어? 라붐. 아직이요. 근데 아무래도 또 요즘에 최강의 부대를 가리는 프로그램 아닐까 싶은데. 최강의 부대 그거. 설마.
요즘 또 예비역 분들 모이면 다 또 2%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어머, 어머. 어느 부대가 세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군대 얘기 엄청 또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맞아요. 시즌 1에서 살짝 반응을 얻고 시즌 2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장병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역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 훈련과 서바이벌 맞아, 그리고 맞아. 특수부대의 압도적인 포커스 때문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남자라면 또 특수부대에 대한 또 로망이 그럼요. 또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존경하고요. 예. 또 특수부대 출신이라면 약간 또 사람이 또 뭔가 또 달라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뭔가 또 그쵸. 멋있어 보이기도 예, 예. 하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젊은 혈기 넘치는 장병들의 가슴속 깊이 아주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전의에 살짝 불을 지펴보는 시간 바로 특수부대 특집! 오늘은 먼저 육군편을 준비했습니다. 재밌겠다. 네. 자, 저도 특수부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야. 어떤 부대들이 있을지 이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 기대됩니다 정말. 신하영 씨, 뭐야? 본인은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신하영 씨, 신하일 씨. 신하영 씨, 간첩인가요? 신하영 씨, 신하영 씨, 신하영 씨. 신하영 씨,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내가 선이라 믿는 신념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의미라 해도 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도대체 뭐지?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제가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제가. 잠시만요. 딱 듣기만 해도 누구든 바로 그냥 오죠. 아닐 거야. 딱 오죠. 느낌이. 잠시만 이거 설마 설마 송중기 씨 우리 유시진. 네. 아 역시 따라하신 거 이게 태양의 예, 예. 후예 명대 바로 알겠죠.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도 특수부대 소속이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사연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제가. 먼저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그만. 제가. 저는 육군 특전사 장교 출신입니다. 특전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극한의 훈련이 많죠. 그중에서도 훈련의 꽃은 고공 강화 훈련입니다. 고공 강화 훈련을 하려면 거쳐야 할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상교육 1주, 그리고 강화교육 5주, 고공 자격 강화 22회를 달성해야만 고공 강화 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워낙 타고나길 강심장인데다가 네. 하루에 강화를 최대 3번이나 해요. 와, 3번이나? 네. 고공 강화 훈련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죠. 하늘을 나는 그 순간 속세에서 해방된 기분을 느꼈고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고공 강화 훈련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헬기가 3,000m 이상의 상공에 다다랐고 저는 창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1,2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펼치려는데 이럴 수가.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높은 데서 바람이 이렇게 흘리니까 이대로 가다간 엄한 곳에 떨어져 죽겠구나 싶은 그 순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300m쯤 공사 현장의 모래 더미가 보였습니다. 바람도 차차 수그러들기 시작했죠. 덕분에 전 모래 더미에 안정감 있게 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상 하나 없었지만 하마터면 현실판 사랑의 불시착을 아 진짜 찍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에서 더 이보다 힘든 훈련은 많았지만 아직도 공중에서의 훈련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와. 진짜 어떨 것 같아요?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정말. 실제로 이 강화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착지라서 맞아요. 정확한 위치에 착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훈련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해보셨죠? 해봤을까요? 예, 해본 것 같네요. 예. 근데 이게 제 동생도 이제 해병대 공정대대 나와서 이걸 했는데 이거는 순간인데 예. 이걸 하기 전에 훈련, 이게 착지 동작 이거를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예. 오랫동안 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 네. 같아요.
이럴 때 진짜 하늘이 도왔다는 말을 써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더미에 착지해서 다친 데 없었다니까 진짜 다행이고요. 네. 이런 훈련들을 다 소화해내는 우리 특전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근데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가 봐요? 고공 강화 훈련 같은 경우 높은 고도에서 낙하하여 4,000피트, 그러니까 1,219m에 도달하면 본인이 직접 낙하산을 개방하는 전투 기술입니다. 이때 낙하산이 만약 펼쳐지지 않으면 1,250피트, 약 381m 높이에서 자동 상계기가 자동으로 보조 낙하산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위험한 훈련이기 때문에 일반 특전사 대원들은 하지 않고요. 고공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고공 강화 훈련이 엄청나게 고난도 훈련인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공 강화한 횟수만큼 그에 따른 명예도 또 따른다고 합니다. 네. 이제 20회에서 30회 강화하면 은성 위장, 100회 넘게 강화하면 월계 금성 위장 1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심지어 이제 무려 6,000회 넘게 강화한 장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야, 저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려.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고공 강화 훈련하려면 헬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헬기 타기도 전에 오. 야, 적겠는데. 지금껏 수없이 들었던 훈련들이 있잖아요. 네. 진지공사도 엄청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고공 강화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럼 특수부대원들이라면 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요목조목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특수부대가 뭔지 알아요? 소연 씨? 특수한 부대?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특수부대는 아, 그래요? 네,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특수한 훈련을 받고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부대를 네,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군 특수부대는 어느 부대가 있을까요? 알죠. 제공체! 707. 특전사! 강한 부대 좀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야, 저 빠져 살아요. 이게 많이 알고 계신 특전사가 바로 이제 육군 특수전 네. 사령부인데 이제 특전사 안에도 다양한 또 부대가 있습니다. 707도 특전사 소속이죠.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수색대, 제가 수색대 됩니다. 의외인데 이동대나 이제 저 녀석. 군사격찰, 또 특수임무대대 등 또 육군 소속의 또 다양한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색대 나오셨으니까 혹시 강철부대 3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나오실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까? 섭외가 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행군기 그 스케줄이랑 겹치지 않으면 한번 제가 예, 아니면 거기서 해보고. 행군기를 촬영해 보는 건 또 어떻겠어요? 이거 너무 직접 좋을 것 이제 같은데요? 이걸 훈련하는 거 보고. 네. 안 되면 되게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오! 이게 알고 계시는 만큼 그만큼 또 역사가 오래된 부대죠. 네, 그렇습니다. 육군의 특전사 같은 경우 6.25 전쟁 시 유격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했고요. 이게 특전사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1958년 제1전투단 부대로 창설이 되었고요. 이 전통을 이어서 1969년 특수전사령부가 정식 출범이 되면서 특전사라는 약칭 부대명이 생겨났습니다. 네. 특전사는 한국군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 부대이기도 한데요. 최초의 특수전 교육, 최초의 공수 교육, 최초의 스키 훈련, 산악 훈련, 스쿠버 교육같이 특수전 분야를 전파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다들 또 특전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검은 베레모죠. 그렇죠. 네. 맞아요. 베레모. 군가 제목도 이제 검은 베레인데 네. 검은 베레모는 육군 특전사의 상징이자 징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왜 베레모가 혹시 검은색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딱 검정색. 튀지 말라고. 그래서 네, 그러지 않을까? 머리 색깔이 네. 검은색이어서. 검은색은 이제 국가 국민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또 이제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검은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하필 베레모냐면 아무래도 이제 또 베레모엔 챙이 없잖아요. 근데 훈련이라던가 이제 실상학에서 숲이나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 걸릴 일도 없고 또 이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특전사 안에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알아요? 저 아까 말했던 제공체 말고 또 다른 부대가 있나요? 예, 707 특수 임무단도 물론 있고 이제 특전사 소속으로 여러 부대들이 또 있습니다. 네. 뭐 제1, 3, 7, 9, 11 공수특전여단과 오. 제13 특수임무단, 국제평화지원단 등 또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707 특수 네. 임무단도 있습니다. 특수부대라는 건 아무래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어떤 임무인지 전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 각 여단과 주특기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가 다르기는 한데 크게 보면 육지, 바다, 공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 후방에 침투하여 정찰하고 감시하고 주요 군사 시설을 파괴하고 후방 교란, 인질 구출 같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국제평화지원단은 해외에 파견을 나가서 각종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국제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하고요. 네. 특히 이제 특전사는 해외 파병에 앞장서서 참여합니다. 예전에 간첩 사건이 나면 특전사들이 제일 먼저 투입됐죠. 그쵸.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제 일단은 뭐 특전사의 어떤 역사를 보면 처음에 60년부터 뭐 울산 삼척지국, 네. 흑산도, 뭐 강릉 무장공비 등 이런 각종 제가 강릉 무장공비 야, 잡으셨어요? 출동했던 강철 여기에 역사가 있으시죠? 1996년 네. 9월이었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강릉 예, 무장공비. 이제 7명의 북한 무장 공비가 필사적으로 호위망 탈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외곽에서는 오늘 긴박한 교전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데이데이 너무 다르게 보여요. 갑자기 칠성산 꼭대기에서 저녁했습니다. 아, 살아있는 전설. 설명해 주시죠. 네. 갑자기 에티튜드가 달라졌어요. 네. 후방이 들어가요. 어깨가 지금 천장이 지금. 예. 네, 설명해 주시죠. 너무 다르게 보이는데 이렇게 김대 씨를 포함한 특전사들이 많은 또 수훈을 세웠다고 하네요. 네. 자, 특전사분들이 평상시에도 이 전시에도 모두 대단한 임무를 맡고 있지만 특전사면은 또 이제 707 특수 임무단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시아의 델타포스. 특전사 중에 특전사 정의부대 아닙니까? 와.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이야, 멋있잖아. 707. 이게 라임이 딱딱 맞잖아요. 글자 수도 딱딱 맞고. 짜다. 짜다. 또 희조처럼. 이제 또 이런 쪽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707 나온 분을 봤어요, 실제로. 네. 아, 근데 이게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딱 보는 순간 네. 기계다. 기계. 아, 근데 기계 딱 보면 그냥 훈련을 얼마나 했으면 그냥 압도적이야. 진짜 그냥 아이언맨이구나, 압도적이에요. 완전. 딱 보는 순간. 저도 딱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수색대대의 어떤 그런 느낌. 딱 봐도 그냥 기계다. 기계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제가. 근데 이제 707 특수 임무단이 왜 특전사 중에 특전사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707 특수 임무단의 역사를 또 들으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베일에 쌓여있던 맞아요. 부대였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제 특전 사령부를 또 경호하기 위해서 창설된 부대였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대테러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되면서 사령부 경호에서 대테러 임무로 수행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다른 국가 같은 경우도 대테러 임무를 맡는 부대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래서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불리는 거고요. 때문에 707 특수임무단은 특전 부사관 후보생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적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707 출신들은 자부심이 남다른 것 같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저 707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달라요. 와, 네. 네. 이렇게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려면 훈련도 정말 만만치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훈련을 하나요? 이제 크게 이제 공수 훈련이 있죠. 이제 낙하산이나 뭐 헬리콥터, 수송기로 낙하해서 요지를 기습 점령하기 위한 훈련인데 뭐 그 외에도 뭐 내륙 전술 종합 훈련이라든지 뭐 산악 스키 훈련, 산악 유격 훈련, 해상 훈련 그리고 그 힘들다는 천리 행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11사단 수색대대도 천리행군이 있었습니다. 네. 하셨죠? 저희 수색대대도 천리행군을 했습니다. 아, 직접 하셨어요? 저희 부대는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부대는 보니까 하셨습니까?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희 부대는 했습니다. 근데 천리행군은 저는 이름만 들어도 아. 벌써 지쳐요. 벌써 네. 지쳐요. 보통 훈련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총 몇 킬로미터를 걷는 건가요? 400km죠.
얘기하셨네요. 천리가 딱 400km거든요. 네. 진짜 천리 400km. 오차 없이 400km 그대로 걷습니다. 400m도 아니고 400km. 네. 400km 어떻게 옛날 걸어요? 그 있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천리. 아, 그게 천리.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한 400m, 맞아요. 400km 맞아요, 되잖아요. 예, 400km. 이 거리를 걷는 걷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 천리행군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인데 완전 군장 28km 정도 되는 완전 군장까지 메고 일주일 동안 자는 시간, 뭐 식사 시간 빼고 계속 걷습니다. 그 이제 완전 군장이면 이제 보통 체력으로는 진짜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행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또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걷는 것보다는 좀 빨리 걸어요. 아, 그렇죠. 특전사가 괜히 특전사가 아니네요. 특전사를 지원 안 했던 과거의 저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잘했어. 그 정도로 힘들잖아요. 훈련할 때 밥도 또 평범하게 먹지 않는다고 아 왜 합니다. 또 밥을 어떻게 또? 먹어요? 아이고 이제 공중 제보급이라 해서 수송기에서 식량과 보급품을 공중에 떨어뜨려 주면 그걸 대원들이 받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인간의 초인적인 능력을 또 모두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거긴 또 육체적인 고통도 뒤따르니까 훈련 도중에 이제 피로골절 오는 그쵸. 사람,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 오는 사람, 발바닥이 마모되는 사람, 그리고 살갗이 벗겨지는 사람, 진통제를 씹어 먹으면서 훈련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뭐 제가 손꼽는 힘든 훈련 중에 또 혹한기 훈련이 있잖아요. 날씨 좋을 때는 뭐 뭐라도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우면 이게 답이 안 나오고. 답이 없어요. 그 최강의 부대를 선발하는 그 프로에서도 설안지 점령전 편을 봤거든요. 썰매게. 눈밭으로 뒤덮인 산에서 이제 대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훈련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프로에 나오는 미션들이 특수부대에서 평소에 하는 훈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안지 극복 훈련이라고 해서 특전사의 동계 훈련이 있는데요. 체감 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산에서 9박 10일간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그 영하의 날씨에 특공 무술, 항공 화력 유도, 장거리 행군, 전술 스키 같은 훈련을 합니다. 특공 모습 했었죠. 자세가 좀 나오시는데. 나오시는데요. 근데 했었어요. 거기에서만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 진짜. 혹한기 그 맞아. 훈련이. 근데 이렇게 훈련도 실전처럼 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무적의 부대가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대단합니다. 그쵸. 자, 이쯤에서 저희가 꼭 알아봐야 할 게 있죠. 자, 오늘 방송 보고 특전사 지원하고 싶은 예비 특전사들 많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네. 그 지원 자격, 선발 기준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학력, 고저울 이상의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가능하고요. 현재 현역병이면 입영일 기준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네. 나이 18세 이상, 27세 이하. 그리고 신체 기준도 있는데요. 남자는 키 161cm 이상, 체중 46kg 이상. 여자는 키 155cm 이상, 체중은 44kg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력은 0.6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제가 체중이 44g 이상인가요? 44g으로 들어요. 44kg입니다. 침투에 용이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앤트맨 같이. 앤트맨처럼. 정말 특수. 44g. 적진 깊숙이. 우리 뭐 행복의 패널들도 뭐 나이 빼면은 다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지금 거죠. 김성주민이 근데 실제로 장교분들이 네. 이게 뭐 특전사나 그런 특수부대 뭐 거기에 이제 지원하시는 대장으로 분들도 가시는 있다고 분들 하더라고요. 예. 생각 없으세요? 그럴까요? 아유 근데 안 받아줄 것 같은데? 네, 너무 가벼워서 안 받아주지 않을까. 예. 잘하실 것 네. 같아요. 자, 서류 지원 자격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은데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류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면접, AI 평가, 체력 평가 기타 등등 매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은 특전사령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비 특전사들이 미리 알면 좋을 또 꿀팁 같은 건 없나요? 예, 당연히 있죠. 이제 우선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가산점을 취득하는 게 또 합격의 지름길인데요. 네. 토익 400점 이상, 뭐 탭스 252점 이상,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 1, 2급 보유자는
우선 선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그 외에 여러 기능사 자격증도 가산점이 주어지니까 자격증 취득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특수부대면 선발 기준에서 체력 평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또 다른 군부대 모집 과정과 좀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제 특수부대인 만큼 체력이 또 가장 중요한데요. 체력 평가 종목이 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뭐 1.5km 달리기, 20km 산악 나르기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제 체력 평가에서 아쉽게도 가장 많은 불합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 철저한 연습과 요령을 터득하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강화 훈련을 하니까 저처럼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라면은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고 가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네요. 근데 707 특수임무단이나 국제평화지원단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뭐 또 다른 지원 방법이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 707 특수임무단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부터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먼저 특전사 여단에서 생활을 하면서 선발 공고가 나면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엘리트 성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선발되기도 합니다. 국제평화지원단은 특수전 교육단에서 임관한 특전 부사관 중에 국평단 지원자를 받습니다. 그중에 해외 파병에 제일 적합한 대원을 선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선발도 까다로워, 훈련도 힘들어, 임무도 대단해. 정말 이 어려운 걸 다 해내지 말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나라에서 특급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물론 혜택 역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공무원 신분 취득이 가능해요. 육군 하사로 임관하면 국가공무원 9급에 해당하게 되고요. 네. 고급 스포츠인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산악 등반, 스키 등 스포츠 자격 획득이 가능합니다. 네. 학위를 취득하면 국비 지원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시설 제공과 호텔, 콘도 같은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역시 존재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또 전역을 해도 또 진로 걱정이 없는 게 이제 소방관이나 뭐 경찰, 경호업체 같은 전문직으로도 취업이 또 용이하고 만약 20년 이상 복무하면 또 연금 수혜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34년 이상 복무 시에는 국가 유공자에도 또 등록이 된다고 하네요. 국가유공자. 근데 이제 특전사가 되면은 더 좋은 거는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매일 또 몸 관리를 하다 보니까 피지컬도 자연스럽게 장착이 되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굉장히 좀 뿌듯하다고요. 네. 그렇죠. 주변 그렇죠. 사람에게. 예, 예. 자, 오늘 육군 특수부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충성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아래 나가는 주소로 군대 관련 재미난 사연과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충성TV 마지막 경례는 특전사 곡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다른 경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비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say goodbye.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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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중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네. 이래도 돼요? 아, 땐 더 했어. 뭐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C병사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짠하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부대 앞 중국집은 외출 외박 나온 병사들로 만원이었습니다. 모두가 음식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와장창창 땡그 무슨 소릴까요? 싸웠나? 그릇이 날아다니고 테이블이 쓰러지고 주먹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펼쳐진 아수라장. 사장님은 물론 주변 병사들의 만류에도 육탄전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시비가 붙었나? 어떡해. 아니 왜 밥 먹다가 싸우고 그러신데 밥은
먹어야지. 맞아요. 네. 근데 단순한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네. 싸움의 주인공이 각자 계급이 다른 세 사람이었거든요. A 소위, B 병사, 그리고 C 병사. 내가 오늘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A 소위는 많이 흥분한 상태였어요. 이들은 대체 왜 이 식당 바닥에서 뒹굴게 된 걸까요? 아니 계급이 다른데 싸운다고요? 이거는 뭐 영화나 뭐 방송 촬영이 아니고서야 간부랑 그렇게 싸우는 거는 전 보도 듣도 못했는데. 사건은 A 소희가 부대에 전입 온 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A 소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임관한 케이스였죠. 학사 장교. 그러면 바로 소위가 될 수도 있네요. 네, 병사로 입대하지 않고 바로 장교로 시작해서 직업 군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A 소희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었거든요. 병사들이 뭔가 자기한테 삐딱한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A 소희가 이제 흡연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경례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병사들이. 병사들은 오히려 일제히 담배를 끄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안 오지? 일부러 무시하는 거네요. 딱 들어보니까. 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A 소희가 이제 점호를 하러 들어갔는데 친구류가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대장이었던 B 병사를 당연히 불렀죠. 야, 다시 정리해라. 아니면 친구류 정리 미흡으로 벌점을 주겠다. 왜냐면 관부가 할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B 병사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정리 잘 된 겁니다. 여태까지 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꼬투리 잡으시면 병역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오히려. 돼요? 되게 하극상 같아요. 느낌. 그래서 A 소희는 굉장히 크게 당황을 했죠. 계급은 본인이 높긴 한데 또 이제 B 병사는 늦게 입대한 탓에 나이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또 B 병사를 따르기도 했고요. 인기가. 그래서 A 소희는 B 병장의 군기를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른 흐름에 A 소희도 굉장히 좀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 단순하게 주의 주는 걸로 상황은 정리했고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또 어느 날은 뒤에서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A 소희가 그 착각하고 병사한테 격리한 얘기 들었냐? 보통 이제 간부인 줄 알고 아마 이렇게 착각을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 처음 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잡는 거고 심지어는 주임원사님 성함도 아직 못 외웠다고 하던데. A 소희는 그때 심장이 철렁했죠. 본인이 했던 실수 하나하나를 병사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뒷담화를 하고 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병사들이 A 소희를 무시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자기보다 이제 군 생활을 덜 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기보다 군 생활을 덜 한 사람이 간부라고 온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병사들은 A 소희가 없을 때 A 소희를 이렇게 불렀어요. 짬찌끄레기, 물 소희, 그리고 저도 이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패급 소희를 줄여서 패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되게 어감만으로도 좀 맞아요. 너무 듣기 힘든 그런 느낌인데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전문가. 일단 그 줄여서 짬찌라고도 네, 많이 부르고 군 생활을 아직 얼마 안 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은어죠, 은어. 네. 실제로 이제 군 생활에서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걸 또 간부에서 적용을 한 케이스는 많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병사들끼리 은어로 한 번씩은 네. 쓰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병사들의 무시는 계속됐어요. 네. A 소희가 당직을 서던 날이었는데 다음 근무자가 총기를 받으러 왔죠. 근데 그 순간 이게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열쇠? 일단 열쇠. 총기함 열쇠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총기함 열쇠. 네.
총계함은 당직 사관이랑 당직 부사관이 가진 열쇠 2개로 열어야 하는데 하필 부사관도 열쇠를 맡기고 외곽 순찰을 하러 가서 A 소위한테는 예비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근무자 교대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진땀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총기함 열쇠 분실은 이거는 좀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하죠. 네, 바로 처리를 해야 심각한 되는데 일이네요.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진짜. 에이소이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부대 전체에 소문이 나는 건 삽시간이었어요. 이 사진은 나중에 제보가 들어온 대화 내용입니다. 한번 네. 보시겠어요? 네. 야, 총기함 열쇠 잃어버린 얘기 들었냐? 야, 진짜 싫다. 열쇠 하나 간수도 못하고 XX 새끼 아님? 그거 사실 내가 시병사랑 같이 숨긴 거야. 크크. 끝까지 모르던데? 크크. 헐 대박. 크크크. 완전 웃기네. 크크크. 나중에 돌려줬어? 걔 없을 때 자리에 갖다 놨지. 크크. 뭐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숨겼네요. 편 맞고 완전. 그렇죠. A 소희가 잃어버린 게 아니네. A 소위는 사실 앞으로가 참 막막했어요. 이게 병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행보관님한테 걱정을 털어놨는데 오히려 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아, 땐 더 했어. 참 병사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면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 라떼가- 잘해야 돼. 라떼가 또 나왔네요. 네. 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모로 네.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네. 부대 내 사격장 방화지대 작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풀을 제거하고 흙으로 둔덕을 쌓아서 화재를 방지하는 작업인데요. 네. 무더운 여름이라 병사들이 꽤 힘들어했어요. 네네. 그런데 한창 작업 중에 갑자기 시병사가 자리를 이탈합니다. 무단으로 이탈하는 거예요? 네. 작업을 감독하던 A 소위가 당연히 쫓아갔죠. 그런데 C병사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너무 힘든데 그럼 쉬면 안 됩니까? 힘든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위에다 보고하겠다. 징계감이다. 라고 했더니 돌아온 반응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차피 병사들이 다 저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텐데 소대장님 말이 뭐 먹힐 줄 아십니까? 야, 개념을 완전히 상실했네. 진짜 대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뻔뻔하다. 그래서 에이소이는 동기인 학사장교에게 이 사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부대에 보고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데요. 아니 왜 말려요? 왜 말려요? 자신도 비슷한 일이 생겨서 보고했더니 오히려 혼났다는 거예요. 관리 소홀 아니냐고. 왜 병사들조차 기강을 잡지 못하느냐는 거죠. 탓을 좀. 무능력하다로. 그러니까 괜히 더 밉보였다가 더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게 동기의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에이소이는 더 혼란스러워졌죠. 아니 동료 말처럼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이게 안타깝네요. 그 이후로도 A 소위는 나름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썼어요. 네. 근데 이제 늘 병사들한테는 아무 반응이 이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뭔가요? 당시 에이소이의 일기장에 고민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오. 병사들은 마음의 편지라도 쓸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기 전역이라도 신청하고 싶지만 안 되겠지. 찌질한 내 모습을 들키기 싫다. 아, 짠하다. 너무 안타깝다. 상황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A 소위는 점점 소외되어져 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부대 앞 식당에 갔을 때였어요. 네. B병사랑 C병사도 복귀 전에 밥을 마찬가지로 먹고 있었거든요. 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둘의 대화가. 올해 간부라고 간짜장 시키는 겁니까? 뭐야? 야, 조용히 해. 듣겠다. 병사들끼리 간부가 여기 있는데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해요 진짜. 뒤에서. 그만 좀 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대놓고 조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효자손이 원래 이제 선천적으로 톤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현장에서는 들으라고 더 크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현장에 있던 에이소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처음에 에이소이는 그냥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관심 없이 그냥 밥만 먹었어요. 예. 그러다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조롱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먹을 먼저 날리는데요. 병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셋이 서로 엉겨붙어서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셋이지만 2대 1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옛날에 그 군 생활할 때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병 때 부사관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부사관 교육을 받고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자대로 와요. 그래서 어느 날 일병이 사라졌어요? 근데 하사 계급장을 달고 부대로 자대로 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참이었던 그 병사들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계급이 바뀌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나보다 후임이었는데 어느 날 와서 지시를 해. 거기에 못마땅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추후에는 그렇게 직접 본인이 복무했던 부대를 못 가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그랬을 하고. 수도 있죠. 그리고 갓 부임한 간부가 오면 은근히 병장들이 암암리 맞아요. 이게 무언의 지시를 내려요. 야 무시해. 야, 말 듣지 마. 이런 식으로. 초반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길들이기라고 했죠. 맞아요. 아니 근데 무슨 왕따 시키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들 사실 이거는 너무 대놓고.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로. 너무 저- 심한 거. 94년도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요, 이게.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 군대는 계급이 중심이 되는 사회인데 군에서 지휘 체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병사들이 소위를 괴롭힌다고 하니까 야,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걸로 끝나야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게 표출이 되면 안 되죠. 소위라고 할지라도 간부는 지시를 하는 입장이고 병사는 지시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병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내가 더 군생활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지시를 받고 내가 왜 훈계를 들어야 하지? 네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자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군대에서는 이 간부의 명령을 따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이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아무리 또래 나이고 복무 경험이 적다고 해도 상관은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네. 계급에 따른 차이를 존중하고 상하 명령 체계를 따르는 것은 아주 군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안보를 책임지는 조직인 만큼 명확하게 체계를 따라야 해요. 네네. 심지어 얼마 전엔 병사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하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 병사는 물론 징역형을 받았죠. 이제. 네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도 참 그 병사들이 악랄하게 초급 간부를 괴롭히잖아요. 그 아까 그 열쇠 몰래 총기압 총기압 열쇠를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이소이가 실수한 것처럼 만들었는데 병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뭘까요? 에이소이에 대한 소대장이라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묵시적인 심리적 표현입니다. 골탕 먹여서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 미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그릇된 행동이에요. 네. 몰래 숨긴 병사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알려지면 불리할 텐데도 다른 병사들한테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고 그렇게 톡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황당했어요. 자랑을 해야지 내가 조금 우쭐해지고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열쇠를 훔치는 행위, 병사들끼리에서 말하는 공공의 적은 누구일까요?
간부. 그렇지. 공감대가 미리 또 형성이 돼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새로 오신 소대장님에 대한 자기들끼리 이미 얘기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무시하거나 인정 안 하거나 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 행동을 했을 때 다들 재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간부, 위태롭게 만드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우쭐대거나 우월감은 조금 더 커질 거예요. 이야기가 새어나가면 처벌받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면 내 기분은 짜릿한 거예요. 근데 이 그 에이소의 옆에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이 행보관님의 조언 요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좌절감을 또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언하는 것들은 네. 아주 그릇된 조언의 형태이고요. 네. 그러니까 에이소이가 임무 수행할 때 알맞은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행보관이 개입을 했어야 합니다. 이제 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행보관 역시도 에이소이를 지휘관으로 보지 않고 병사들과 같은 위치로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소위 꼰대짓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행보관 입장에서는 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고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행보관 그렇겠죠. 위치에서는.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 씁쓸해요. 그 막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기댈 곳 하나 없는데 에이소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네. 저라도 굉장히 좀 많이 서러웠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적응도 안 되지 병사들을 안 따라와 주지 한마디로 근데 또 답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관 후에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도 실수가 많아서 더 많이 참았을 겁니다, 이제.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네네. 그 욕구가 병사들의 무시를 통해서 계속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마음속으로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그만큼 분노와 함께 누적됐을 거예요. 뭐 결국 뭐 터지기는 했지만 저라면 더 일찍 뭔가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많이 참았다. 그렇죠. 이 정도면 진짜 오래 참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에이소이가 또 잘 참다가 또 터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에이소이가 나름대로 끝까지 버티려고 버텼는데 이제 못 버티고 터진 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면전에서 받은 모욕. 그 모욕은 그동안 쌓여있던 내재되어 있던 어떤 분노를 터뜨리기는 기폭제, 촉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번에 팍 폭발하는 거죠, 분노 감정이. 그래서 결국 폭행, 폭력의 사태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네, 이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분명 답이 있을 거예요. 에이소이가 대처를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속대로 부대로 전입 오는 임관 초기의 간부들 같은 경우에 부대 생활을 할 때 잘못된 게 있으면 단호하게 행동하고 법과 규정과 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처벌했어야 됩니다. 조금 더 병사들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뭐 융통성을 조금 발휘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 좀 봐주고 뭐 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놓고 기강을 세워두고 네네. 병사들에게 다가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에이소이를 무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병사들의 행동이 이어졌죠. 자, 에이소이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몰래 총기와 열쇠까지 숨겼습니다. 자, 나중에는 에이소이가 듣는 중에도 대놓고 모욕을 합니다. 자, 군의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하극상,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겠죠? 네, 경례하지 않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징계 규정에 그 경례하지 않는 행위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징계 규정상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군 풍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침구류 정립 이유로 벌점을 주겠다고 하자 꼬투리를 잡는다며 항의한 행동도 군 풍기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 침대를 정리하라는 행위는 적법한 지시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 불이행 역시 징계 규정에 해당하여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병사들이 대놓고 욕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경우도 아까 보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처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안 되겠죠. 이러한 경우도 물론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상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형법상 모욕죄는 면전에서 모욕을 준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면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군법에서는 대놓고 욕을 한 게 아니더라도 상관을 모욕하였다면 무조건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간 모욕죄의 경우 군의 위계 질서를 지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두는 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으며 상당히 그 처벌 수준을 높이 두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행보관이 A소희에게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뭐 반존대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을 슬쩍 놓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도 뭐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처벌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보관이 비록 나이는 많다고 하더라도 군대는 위계 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에게 마찬가지로 상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 그 형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나올 것이고 이와 더불어 징계 처분 역시 무조건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뭔가 군대의 위계 질서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함부로 뭔가 말 놨다가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말을 다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총기와 열쇠를 병사들이 일부러 숨겼어요. A소위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숨겼단 말이죠. 이거는 근데 근무교대의 차질을 빚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 아닌가요? 네, 이것은 정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단 징계 규정상 법령 준수 의무 위반 기타나 성실 의무 위반 중 근무 태반에는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 경우 훈련에 총기를 사용한다든지 바로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쇠를 숨김으로 인해서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총기 등 관리 규정으로도 동시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결국 A소희와 B병사, C병사가 음식점에서 엉겨 붙어서 싸우게 되는데 이거는 쌍방폭행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전부 쌍방폭행으로 형법상 폭행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은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병사들 같은 경우 군사기진의 폭행이 아니므로 병사들끼리 합의 시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제 병사가 간부를 폭행한 건데 이게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이제 그 쌍방 폭행으로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사들끼리 폭행하는 경우에는 합의할 경우 처벌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병사들이 지금 A 소위를 폭행한 것은 상관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군형법상 기준으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군형법 제48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징계 역시 별도로 부대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에요. 예, 실제로 뭐 새로운 초급 간부가 실수를 하거나 병사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자, 초급 간부가 지휘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적절하게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군에서 취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네, 육군의 경우 간부들의 리더십 및 군대 윤리 집중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계급 간부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초급 간부에 특화된 프로그램 역시 있습니다. 초급 간부의 행복한 군 생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인성 함양 캠프 그리고 리더십 향상 워크숍도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듣던 중 굉장히 좀 반가운 소리인데 그 초급 간부가 평소에 활용 가능한 그러한 뭐 지원 같은 것도 있나요?
초급 간부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서 상담을 기피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익명 상담 프로그램의 시범으로 진행을 했고 앞으로 차츰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정해진 규율과 체계를 따르는 어떤 모두를 위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규범과 도덕이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요. 한 가지를 어기기 시작하면 이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제 차렷 경례 해군 한참을 아슬아슬하게 달리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박살이 나. 아무래도 제가 운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뭔 소리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럼 이 두 병사들 중에 누가 운전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육군 특수부대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전사편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오늘도 특수부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내가 평생을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은 특수부대. 해군 특수부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